무민의 겨울 제2장 마법에 걸린 탈의실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좀 더 멀리 가다 보면 나오는 바다 근처에서는 작은 다람쥐가 눈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주 바보 같고 조그만 다람쥐였는데 자신의 꼬리가 예쁜 다람쥐라고 생각했다. 다람쥐는 자주 생각하지도 오래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보다는 감으로 알거나 느꼈다. 방금 다람쥐는 담요가 딱딱해진 느낌이 들어 새 담요를 찾아 나섰다. 다람쥐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잊지 않으려고 가끔 새 담요라고 중얼거리며 되뇌었다. 다람쥐는 뭐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했기 때문이었다. 다람쥐는 나무 사이로 얼음 위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주둥이를 눈에 박아 넣고 생각에 잠겼다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고개를 내젓고 다시 앞으로 뛰어가곤 했다. 마침내 동굴까지 간 다람쥐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너무 멀리까지 가는 바람에 집중력을 잃었고 담요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대신 꼬리를 깔고 앉아 자신을 코수염이 예쁜 다람쥐라고 불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눈더미에 가로막힌 동굴 입구 안쪽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다. 집 위에는 판자로 만든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고 뚜껑에는 바람구멍이 나 있었다. 다람쥐가 깜짝 놀라 말했다. 이상하네. 전에 왔을 때 저런 상자는 없었는데 틀림없이 뭔가 잘못됐나 봐. 아니면 내가 다른 동굴이랑 착각했거나 내가 다른 다람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뚜껑 한 귀퉁이를 조금 연 다람쥐는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었다. 상자 안은 따뜻했고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다람쥐는 담요가 떠올랐다. 다람쥐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로 상자에 구멍을 낸 다음 안에서 부드러운 양털을 한 뭉치 꺼냈다. 다람쥐는 한 번, 또 한 번 양털 뭉치를 꺼냈고 양팔이 양털로 가득 차게 꺼낸 다음에도 쉴 새 없이 팔다리를 휘두르며 정신없이 파냈다. 다람쥐는 아주 만족스러웠고 기뻤다. 그때 갑자기 누가 다람쥐의 팔을 물려고 했다. 다람쥐는 멀리 도망칠까 잠시 생각했지만 망설였지만 겁먹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기로 했다. 마침내 구멍에서 머리카락이 잔뜩 헝클어진 환한 머리가 하나 튀어나왔다. 미이가 말했다. 너 제정신이야? 다람쥐가 대답했다.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미이가 험악하게 말했다. 너 때문에 잠에서 깼잖아. 내 침낭을 먹어치우기까지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하지만 다람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담요를 또 잊어버리고 말았다. 미이는 콧방귀를 뀌며 상자 밖으로 나왔다. 미이는 언니를 생각해서 뚜껑을 덮고 돌아서서 눈을 만져보았다. 미이가 말했다. 그래, 이렇게 생겼군.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미이는 곧장 눈을 뭉쳐서는 정확히 다람쥐를 겨냥해 던졌다. 그리고 겨울을 살펴보러 동굴을 나섰다. 가장 먼저 미이는 얼음으로 뒤덮인 산비탈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쿵하고 세게 엉덩방아부터 찧었다. 미이가 험악하게 말했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더니 두 발을 허공으로 쭉 내뻗으면 어떨지 떠올려보고는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미이는 산비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윽 후 아하 하더니 엉덩이로 미끄럼을 타고 산비탈을 쭉 내려갔는데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풀쩍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저 아래 빛나는 얼음판까지 갔다. 6번이나 오르내리고 나자 미이는 엉덩이가 얼얼해졌다. 미이는 동굴로 돌아가서 판지로 만든 상자를 뒤집어 잠든 언니를 꺼냈다. 미이는 썰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지만 틀림없이 상자를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다람쥐는 조금 멀리 떨어진 숲속에 앉아 멍하니 이 나무 저 나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다람쥐는 자기가 살던 나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찾으러 밖으로 나왔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무민이 남쪽으로 그리 멀리 가지도 못했을 때 이미 나무 밑으로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눈 속 깊이 빠졌고 눈은 처음 봤을 때처럼 흥미롭지도 않았다. 숲은 아주 고요했고 무엇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따금 나뭇가지에서 커다란 눈더미가 땅으로 툭 하고 떨어지곤 했다. 그러고 나면 가지만 잠깐 흔들릴 뿐 온 세상이 금세 다시 생기를 잃었다. 무미는 생각했다. 온 세상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 나만 혼자 잠들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있고 며칠이고 몇 주고 나 혼자 이렇게 걷고 또 걸으며 떠돌아다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가 되어버리고 말겠지. 그때 숲이 끝나고 무민의 발 아래로 새로운 골짜기가 펼쳐졌다. 맞은편으로 외로운 산이 보였다. 남쪽으로 파도처럼 이어지고 있는 산줄기가 이제껏 그렇게 외로워 보인 적이 없었다. 그제야 무민은 추워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기어나온 저녁, 어둠이 얼어붙은 산등성이를 타고 다시 읽을게. 낭떠러지 아래에서 기어나온 저녁 어둠이 얼어붙은 산등성이를 타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다. 새까만 바위 산등성이 위로 날카롭고 새하얀 이빨처럼 눈이 덮여 있었는데 눈길이 닿는 저 멀리까지 온통 희거나 검기만 했고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무민이 혼잣말했다. 저기 저 너머에 스나프킨이 있어. 어딘가에 앉아 오렌지를 먹고 있겠지. 스나프킨이 내가 저 산을 모조리 넘어서 자기를 만나러 가려는 줄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해낼 텐데. 하지만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못하겠어. 돌아선 무미는 오면서 남겼던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자명종을 모조리 맞춰 놓아야지. 그러면 봄이 더 빨리 올지도 몰라. 뭔가 커다란 걸 때려 부수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누구 하나 일어나 보지 않으려나? 하지만 무미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무민의 발자국을 가로지르며 작은 발자국이 새로 나 있었다. 무민은 우뚝 서서 한동안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고작 30분쯤 전에 살아있는 누군가가 이 숲을 지나갔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터였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골짜기 쪽으로 갔고 무민보다 몸집이 작아 보였다. 발자국이 눈 속에 거의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무민은 꼬리털부터 귀끝까지 온몸이 후끈해졌다. 기다려! 떠나버리지 마! 이렇게 소리치며 눈 위를 비틀비틀 걸어가던 무민은 갑자기 어둠과 외로움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워졌다. 이 두려움은 잠든 집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내내 무민의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었겠지만 이제껏 맞닥뜨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무민은 이제 더는 소리치지 않았는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무민은 어두워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발자국에서 눈을 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비슬비슬 걷고 또 걸으며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불빛이 보였다. 그저 작은 불빛일 뿐이었지만 붉은 빛이 온 숲을 따스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그제야 무민은 마음이 놓였다. 발자국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계속 천천히 걸어갔다. 불빛 가까이에 도착해보니 흔하디 흔한 양초가 눈에 꽂혀 있었다. 양초는 동글동글한 눈뭉치를 쌓아 만든 작고 멋진 집 안에 있었다. 투명하고 조금 불그스름해 보이는 눈뭉치들이 꼭 집에 있는 침실 등의 전등갓 같았다. 불빛 맞은편 쪽에는 누가 눈더미에 구덩이를 파고 안에 누워 장난기 없는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끊어질 듯 말 듯 아주 느릿느릿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무민이 물었다. 무슨 노래야? 구덩이에서 소리가 들렸다. 내 노래야. 눈 뭉치로 등을 만든 투티키 노래. 하지만 후렴구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민이 이렇게 말하고 눈 위에 앉았다. 아닐걸? 친근하게 대답한 투티키는 빨갛고 하얀 줄무늬가 들어간 스웨터가 보일 만큼 몸을 일으켰다. 후렴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지금 막 오로라를 생각하고 있었어. 오로라가 진짜 존재하는지 보이기만 하는지 몰라. 뚜렷이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마음이 편해져. 투티키는 다시 구덩이에 드러누워 이제는 어둠에 잠겨버린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무민은 고개를 들어 이제껏 어떤 무민도 본 적이 없는 오로라를 눈에 담았다. 희고 푸르면서도 초록빛이 조금 감도는 오로라는 기다란 커튼을 펄럭이며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무민이 말했다. 진짜 있는 게 맞아. 투티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문치 등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양초를 집어들었다. 투티키가 말했다. 이건 집에 다시 가져가야 해. 그로크가 와서 깔고 앉기 전에.
무민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민은 그로크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오래전 8월 어느 밤이었다. 그때 그로크는 얼음처럼 차디찬 잿빛 몸을 이끌고 와서 라일락 덤불 그늘에 쪼그리고 앉아 무민 가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눈길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 게다가 그로크가 슬그머니 떠나고 난 자리는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무민은 잠시 고민했다. 겨울은 그로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몰려와서 땅에 앉으면 오는 걸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투티키를 조금 더 알게 된 다음에 하기로 마음먹었다. 무민과 투티키가 산비탈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무민은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달빛을 받는 골짜기는 환해졌다. 무민 가족의 집은 다리 너머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투티키는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벌거벗은 가수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무민이 쾌활하게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사과나무가 자라. 투티키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이 자라고 있지. 무민과 투티키는 거대한 어둠이 집어삼켜버린 바닷가에 도착했고 좁다란 부잔교를 따라 탈의실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무민이 빙판 위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줄기 꺾인 노란 갈대를 보며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나는 잠수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 물속은 아주 따뜻하고 팔을 9번쯤 저으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투티키가 탈의실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간 투티키는 무민파파가 오래전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둥근 탁자 위에 양초를 올려놓았다. 무민 가족의 팔각형 탈의실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누렇게 변한 판자벽에 나있는 옹이구멍, 붉고 푸른 유리창이 달린 창문, 좁고 긴 의자와 수영 가운이 들어있는 옷장, 제대로 공기를 채워본 적이 없는 해물렌 모양 튜브까지. 모두 지난 여름과 똑같았다. 하지만 어딘가 신비롭게 변해 있었다. 투티키가 모자를 벗어 내려놓자마자 모자가 저절로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못에 걸렸다. 무민이 말했다. 나도 그런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투티키가 말했다. 너는 모자가 필요 없잖아. 귀를 흔들면 온기가 유지되니까. 하지만 발은 시리겠네. 투티키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털양말 2개가 방울 가로지르며 다가와서는 무민 앞에 멈추었다. 바로 그때 저만치에 놓여있던 다리새 딸린 화로에 불이 붙었고 누군가 탁자 밑에서 가만가만 플루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투티키가 설명했다. 쟤는 부끄럼쟁이야. 그래서 탁자 밑에 들어가서 연주하지. 무민이 물었다. 그런데 왜 보이지도 않아? 투티키가 말했다. 다들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서 보이지 않게 변했어. 아주 작은 뾰족 뒤지 8마리인데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지. 무민이 말했다. 여기는 우리 아빠 탈의실이야. 투티키가 진지한 눈길로 무민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네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여름에는 어느 아빠가 쓸지 몰라도 겨울에는 투티키가 쓰는 곳이지. 화로 위에 있던 냄비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그러자 뚜껑이 저절로 들리고 숟가락이 알아서 수프를 저었다. 다른 숟가락은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 창턱으로 얌전히 돌아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가 심해졌고 달빛은 붉고 푸른 유리창에서 빛났다. 무민이 아빠의 빛바랜 정원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눈 이야기를 들려줘. 눈은 이해가 잘 안 돼. 투티키가 말했다. 나도 잘은 몰라. 눈은 차디찬데 눈으로 만들 집안은 따뜻하지. 하얗지만 불그스름하게 보일 때도 있고 파랗게 보일 때도 있어. 세상 무엇보다 부드러울 수도 있고 돌보다 단단할 수도 있어. 뭐라 딱 잘라 설명할 수가 없어. 허공에 둥둥 뜬 생선 스프 한 그릇이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무민 앞에 탁자에 놓여